시카고 대학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이제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왜 그런 빚을 내기 쉬울수록 집값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한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좀 살짝 고쳐본 건데. 그림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이고요. 즉 집을 우리가 똑같은 집을 두고도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비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낙관론자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15억, 20억 뭐 이 정도는 오를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비관론자는 이거 10억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어디서 댓글 같은 거 봐도 이제 흔히 그쵸. 관찰이 되죠. 네. 뭐가 얼마에 분양한다라고 할 때 댓글에 보면은 야, 뭐 말도 안 된다, 뭐 시멘트 덩어리가 뭐 어쩌고. 근데 뭐 어떤 분은 야, 이거 뭐 대박이다, 뭐 네. 이렇게 확연히 나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 현찰을 대략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못한 상황이다라면은 낙관론자가 얼마를 생각하든 간에 이 집값은 아마도 10억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한 5억 정도까지는 조달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15억 이상으로 생각하는 낙관론자들은 이제 15억 정도에는 사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만약에 또 10억을 더 이렇게 20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또 가준다면은 이제 20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사게 됨으로써 집값이 20억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거래 가격이 이제 집값이 되는. 그렇죠. 그런 비관론자는 10억을 거니까요. 부르면은 안 사게 되는 거고 못 사는 거고 20억을 네. 부르는 낙관론자가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제 그 대출이 가능해지면은 네.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수록 이제 시장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으로 이제 집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대출을 하기 쉬워질수록 저쪽 왼쪽에 이제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 네. 대로 흐르고, 대출을 하기 어려워질수록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반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흔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긴축적인 환경이다라고 해서 빚내기 어려워지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제 빚내기 쉬워진다라고 우리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그 시장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와는 약간은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즉 이제 사실 시장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이제 시장 금리라고 통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먼저 막 오르고 기준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먼저 막 이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가을을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 미국의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막 이렇게 막 8%, 9% 막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모두들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인플레가 언제까지 이런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지,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인상이 될지 뭐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이제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도 한 4.5%까지 이제 치솟았었고요. 네. 은행들의 조달 금리인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와 연동이 되는 코픽스 네. 금리도 대략 비슷한 4.5%까지 치솟았었죠. 근데 이제 연말 연초 들어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니까 이제는 좀 끝났다. 뭔가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끝이 보이고 앞으로는 물가가 계속 낮아지니까 금리도 계속 기준금리를 계속 앞으로 올해는 낮추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저기서부터 시장금리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대략 4.5%였었던 국채와 코픽스 금리가 네. 한 연초, 그러니까 봄쯤 되면은 3.5%로, 그러니까 1%포인트나 확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뭔가 빚내기 쉬워진 환경으로 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도 정책적으로 많은 그 도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은행들에게 주담대 같은 거 가상금리를 낮춰라 이런 네. 식으로 함으로써 시장 금리도 낮아졌는데 거기서 더 완화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작년 가을보다는 당연히 뭔가 이제 수요가 좀 이렇게 이쯤 되면은 이제 그 빚도 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주택 수요로 좀 달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출이 쉬워져서 좀 오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출이 계속 쉬워지느냐 아니면 어려워지느냐가 집값을 결정한다? 일단 뭐 저는 좀 그게 좀 더 우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출이 기조적으로 쉬워지냐 어려워지냐는 이제 금리가 어느 수준을 계속 유지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어, 그 올라갈까요? 글쎄 이제 뭐 시장 금리라는 거는 좀 이제 올해 들어서도 계속 오락가락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즉 시장에서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들 연초에는 프라이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는 막 3.2%까지도 먼저 내려가고 했었는데 네네. 이거 좀 다시 뭔가 이게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게 한 다시 3.5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작년 가을처럼 뭐 그렇게 그 확 올라갈 거냐라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긴 금리의 역사를 봤을 때 기준금리 3.5%는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즉 마치 어떤 날씨의 비유를 하자면은 작년 가을은 갑자기 한 영하 20도 정도로 추워져서 모두가 이제 그냥 웅크리고 외부 활동을 못 하다가 지금은 한 0도 정도로 온 상황. 그러면 영하 20도에 비교하면 따뜻해졌다라고 느끼고 그쵸. 누군가 그냥, 나는 빨리 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막 뛰쳐나갈 수는 있는 환경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야 이제 빠르게 지금은 0도지만 이제 빠르게 5도, 10도, 20도로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0도라는 온도도 여전히 낮은 온도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오래 지속되면은 지금 막 운동했다가는 이거 골병 들겠는데, 이게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전망이 엇갈리는 전망이 거죠. 엇갈리게 될 수 네. 있는 거죠.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전망이 엇갈릴 때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네. 하신 분이 나중에 웃을 수도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크게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 네. 네, 뭐 그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여기 준비한 그 이제 금리의 표를 보시면요. 네.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뭔가요? 네, 예, 이게 뭐냐면 푸른색 음영은 이제 집값이 하락했던 기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붉은색 음영은 이제 집값이 상승했었던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대략 보시면 2008년부터 2014년은 약간 대세 하락기, 그러니까 약세장이었고, 네. 한 2014년부터 이제 코로나 지나서 한 2022년 초까지는 네. 대세 상승장이었죠. 근데 잠깐의 푸른색 음영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보시면은 하락기 중에도 잠깐의 상승기가 있었고, 그러네요. 네, 상승기 중에도 잠깐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의 어떤 이제 대조적으로서 이제 공통점은 저 대세 하락기 중에 잠깐 상승했던 구간은 보시면 금리가 빠르게 탁 이렇게 좀 내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왔었고, 네. 그로 인해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확 낮추니까 네. 우리나라도 동참해서 그때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빠르게 내렸었거든요. 네. 네. 저 구간에서 이제 서울의 집값, 서울 수도권 집값이 꽤나 반등을 했었고요. 그게 2009년에 이제 빨간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사례들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 이제 그런 주요 지역 단지들. 이거는 실제 아파트 단지들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가격 사례를 보시면은 네. 저 구간 중에 대략 집값이 전고점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이제 그 반등을 했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지금 세 아파트 모두 분당, 정자동, 파크뷰 모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거든요.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타운, 대치동 음마아파트. 네. 저 부분이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었던 그 구간인데 살짝 올라왔군요. 네, 근데 저거를 지금 시계열이 되게 기니까 저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저때 시계열만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저 당시의 가격대를 보면요. 지금 이 그림은 방금 전에 본 거를 확대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격 흐름인데 여기 그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금리를 빠르게 내리니까 반등을 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오랜 기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이게 2012년까지 나타나서 그렇지 2013년 가면은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갔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